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인코템즈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페이지는 사뿐히 삭제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옛날에 그 2010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건 그냥 보고 이렇게 넘어가시고,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인코템즈 조문 이렇게 보시면, 조문 보시면 구성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이게 그 한 이틀 날씨 따뜻하다가 또 추워졌어요. 쌀쌀해졌네, 쌀쌀했어. 계속 이렇게 좀 쌀쌀하고 추웠지 않았나요? 요 앞에 한 이틀 정도 빼고, 그리고 또 덥다가 이렇게 또 추워지네. 이게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네요. 참, 그래요. 겨울에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추워지고, 뭐,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도 더 추워지고, 지금 뭐 온난화 맞나? 뭐 이런 생각. 근데 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긴 줄 알아야지. 그래서 봄이 됐는데 이렇게 막 춥고 쌀쌀하다. 그래서 그 봄이 돼도 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출래불사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얘기해도 지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기억도 안 나고 까먹고 그래서. 그 수업 듣는 그 여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그 이뻐지지 않겠다. 이뻐지지 않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남자도 이뻐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근데 그 역사에 저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그 얼굴 뭐 저기 얼굴뿐만이 아니라 얼굴만 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람 그 이쁘다, 미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의 말씨,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미인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보면 역사적으로 그 미인하면 생각이 나는 그런 인물들은 누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유명하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 만약이라는 가정은 역사에 없다. 그렇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조금이라도 낮았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요. 클레오파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양으로 오게 되면 양귀비가 유명하죠. 양귀비도 있고. 그리고 저기 삼국지에 보면 초선이라는 그런 인물도 있죠. 삼국지 초선은 제가 아무리 삼국지를 이렇게 읽어보고 뒤져봐도 그는 지어낸 인물, 가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중국사에 보면 우리는 이제 황진이가 있고 그 중국사에 보면 또 왕소군이라는 사람, 서시라는 사람, 또 포사라는 사람 이런 미인들이 쭉 보여요. 근데 그 한결같이 그 미인들은 어땠다? 인생이 굉장히 비극적이었다, 비참했다라는 거죠. 클레오파트라부터 시작을 해서 양귀비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불행한 삶을 이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이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좀 그런 건 너무 이렇게 바라시지 말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저거 같더라도 불행해도 좋으니까 얼굴 한번 잘생겨 봤으면 그러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욕심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이제 그 중국의 미인들 보게 되면 그 누구지? 이제 그 양귀비 굉장히 이렇게 불행하게 죽었죠. 그 자기 양귀비가 사랑하는 그 당나라 현종이 그 죽는 것을 갖다가 당나라 황제가 그 자기 애인이 죽는 것을 말리지 못했던 뭐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죽는 것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봐야 했던 그 비운의 인물이 양귀비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보면 그 초선은 이제 그 가짜 인물이고 그 다음에 또 서시가 있었나? 그 서시가 중국사에 또 유명한 미인인데
서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고사성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와신상담 5월 동주 뭐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때 보게 되면 그 또 아름다운 미인이 이렇게 등장을 갖다 하는데 그 또 서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냥 지어낸 인물로 이렇게 보여요. 그냥 가공의 인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이렇게 불에를 안 움직여 가지고 물고기가 그냥 뭐 가라앉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 봄이 돼도 봄 같지 않다. 그 주인공이 그 왕소군이라는 여자가 있죠. 왕소군이라는 여자. 예전에 그 중국에 보게 되면 이제 북방민족들이 위세를 떨칠 때 흉노족들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2000년 전에. 아주 유명을 갖다 해가지고 그 중국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그래서 중국에서 흉노에다가 엄청난 양의 조공을 갖다 바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화친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바쳤어요. 중국 한나라에서 흉노족의 우두머리를 선우라고 해요. 선우. 선우에다가 이렇게 갖다 그 바치는 그런데 이제 선우한테 이제 갖다 바쳤는데 그거는 원래는 이제 흉노가 힘이 셀 때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근데 지금 그 말하는 왕소군이가 이렇게 갈 때는 그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물론 한나라가 흉노보다 힘이 셌었을 때 중국이 흉노보다 셌을 때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갖다 바쳤다는 개념보다는 그 친선을 위해서 보내줬다 이렇게 보면은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왕이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죠. 왕이 어, 여자를 궁녀를 보내야 되는데 제일 못생긴 궁녀 보내려고 그 그림 그리는 그 화공한테 어, 그 저기 그림을 그려와 봐라 얼굴을 그려와 봐라 하니까 그 다 그 뭐라고요 흉노한테 흉노족으로 이제 그 먼데 가기 싫어가지고 다 그림 그리는 그 화가한테 돈을 갖다 바쳤죠. 다 돈을 갖다 뇌물을 갖다 바쳤는데 외모에 너무 자신이 있던 나머지 그 뇌물을 바치지 않은 여자가 하나 있었죠. 그 여자가 왕소군이에요. 그 여자가 왕소군인데 그래서 가장 얼굴을 못생기게 이렇게 딱 그렸대요. 못생기게 그래서 이제 보내지게 됐는데 보내지는 그날 한나라의 황제가 그거 보고 당장 어떻게 했어요? 그 초상화 그려오는 그림 그 화가에 오라라고 해가지고 모가지를 날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그 가장 이쁜 여자를 갖다 보내가지고 임금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공 그 이제 왕소구이라는 여자가 그 악기를 잘 타는 악기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가는 중간에 굿을 풀고 그래가지고 그 악기로 이제 연주를 갖다 하는데 그 기러기들이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그 연주하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기러기들이 날갯짓을 갖다 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땅에다 다 처박혔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저 흉노 땅에 이제 잡혀가서 선우의 아내가 된 거죠. 선우의 아내가 돼서 말하자면 이제 그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초원지대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는 나무가 없고 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봄이 돼가지고 꽃 피는 것도 고향에서 보는 그 꽃 이런 것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봄이 돼도 그 봄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봄이 돼도 봄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게 출래불사춘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는 그 왕소군이가 했던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자, 어찌됐든, 근데 이제 왕소군이라는 여자는 그 생각보다는 그 인생이 그 불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흉노의 선우랑 사이도 이렇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왕소군이 거기 있는 동안은 그 흉노랑 그 중국하고 둘 사이에 전쟁이나 싸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래불사춘도 생각나고, 출래불사춘 하니까 또 옛날에 그 제가 봤던 영화 이렇게 그 또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 이렇게 자주 봐요. 되게 자주 보는데
영화 제목이 조금 그 마음에 드는 그런 영화가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그 영어로 보게 되면 In the Mood for Lov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중국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배우 여기 양조위죠. 양조위. 이렇게 그 아주 그 눈빛 연기만으로도 이렇게 참 이렇게 깊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양조위랑 요 장만옥이죠. 장만옥이 두 사람 얘긴데, 요게 제목이 화양연화예요. 화양연화. 화양연화. 뜻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라는 뜻.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듣는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사람들이 제일 예뻤을 때, 제일 그 외모가 좋았을 때, 제일 건강했을 때, 그때가 24살, 25살, 26, 27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때 나이 때가 몸이 가장 이렇게 건강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고, 가장 꿈도 많았고, 가장 이렇게 기분도 항상 행복한 기분도 이렇게 많이 느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 화양연화에 보면 이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라는 그런 뜻이기는 한데, 이 영화의 등장인물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아름답지는 않은데, 이 영화 제목이 화양연화가 된 이유는, 여기 저기 예전에 아마 중화권에 유명했던 가수로 등려군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등려군이라는 가수가 우리나라에도 인기가 좋았고, 동남아 쪽에서 엄청난 인기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가수예요. 그 등려군의 노래 제목 중에 화양연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려오면서 영화 제목이 이렇게 화양연화인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 이런 뜻인데, 사실 여기 이제 감독이 이제 왕가희 감독의 영화거든요. 왕가희 감독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감독은 아닌데, 그 이 양반 그 왕가희 감독 영화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렇게 영화 OST가 좋아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골라보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OST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봤던 영화가 요 영화예요. OST 보게 되면 이제 그 이게 그 장만옥이 이 여자의 테마곡이 있고 양조위 테마곡이 있어요. 그래서 장만옥이 테마곡,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듣다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 음악을 가끔씩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들이 청성맞다고 막 욕해요. 그런 걸 다 듣냐고.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취향이 틀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재생을 하면 그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재생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생을 갖다 해서 여러분들 음악을 들려드리고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리면 바로 저작권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들려드릴 수는 없고, 기회가 되면 그 화양연화 OST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그 첼로 연주곡 음악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화양연화 말고 제가 전에 이게 IMDb라는 게 뭐냐면, 그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런 뜻인데, 영화를 소개해주는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그 규모가 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즘에는 그 로튼 토마토 거기 가서 영화 정보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저 영화를 갖다가 보고 싶은 영화를 갖다 찾을 때는 항상 이렇게 IMDb 그 무비 데이터베이스 여기 와가지고 제가 영화를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영화에 관련된 이렇게 평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출연진 뭐 감독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영화평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서, 그 다음에 영화의 그 플롯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쭉 보고 나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영화를 갖다 보거든요. 영화를 보는데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는 그 시간도 뭡니까, 이렇게 안 좋은 영화 잘못 골라가지고 이렇게 그 손해보는 시간 그거 없으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요거 전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쭉 해왔던 게, 이렇게 이렇게 레전드 오브 더 폴이라는 이 영화도 참 유명했는데, 요거는 제가 무슨 얘기를 갖다 하려고 하면, 그 영화
그 레전드 오브 더 폴이라는 이 영화가 지금 보면은 이 사람 누구예요? 브래드 피트. 이 브래드 피트 이 사람을 갖다가 저기 이 영화에서 처음 봤을 때 참 남자가 남자 그 외모를 보고 참 황홀경에는 그런 좀 그렇고 그냥 참 이게 와 놀랬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게 막 아주 그 남자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레전드 오브 더 폴인데 요게 우리나라에 그 개봉됐을 당시에 레전드 오브 더 폴이 가을의 전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그 개봉을 갖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 이 영화를 갖다가 앞만 봐도 가을의 전설이 아니야. 앞만 봐도.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게 오역을 했어요. 오역을. 그래서 실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는 앤서니 퀸, 요 남자의 요 세 아들, 세 아들이 남자의 세 아들들이 요 이제 이 한 여자의 이렇게 사랑에 그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요 한 집안이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브래드 피트한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뭐 스사시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이렇게 레전드 오브 더 폴은 한 집안이 쫄딱 망해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쫄딱 망해가는데 그게 좀 슬프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어찌됐든 그 이렇게 브래드 피트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한 집안에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영화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레전드 오브 더 폴이는 한 집안이 쫄딱 망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몰락의 이야기, 몰락의 전설 이렇게 보면 그 레전드 오브 더 폴이 정확한 번역이 맞는데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개봉했으면은 그야말로 레전드 오브 더 폴이 됐을 거예요. 쫄딱 몰락의 전설이 됐을 건데 가을의 전설이라고 해서 좀 더 서정적이고 로맨틱하게 그렇게 그 이름을 제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흥행에도 성공을 갖다 했던 작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 영화는 OST도 상당히 아름다운 영화고요. 그래서 OST를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러 영화를 갖다가 영화 제목을 갖다가 그 일부러 이렇게 막 그 오역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실수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것도 저기 뭐야 몰락의 전설하게 되면 망하니까 이렇게 가을의 전설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그 오역을 했던 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것도 있어요. 슬리플리스 인 시애틀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그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이라고 번역을 갖다 했던 것 같은데 그 시애틀에 사는 그 불면증 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참 영화 보러 많이 오겠다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여러분 나이 때쯤 이렇게 안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기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길었어요. 도서관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도서관 앞에 보면 항상 이렇게 이 포스터가 있었어요. 포스터가 있었는데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죠.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인데 보니까 평점이 9.4점 나왔다 그죠? 9.4점. 자 이게 그 뭐 200만 명의 그 이게 그 영화 팬들이 평점을 매겼는데 9.3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팬들이 이렇게 평점을 매겨 저도 평점을 매겨 여러분들도 와서 평점을 갖다 매길 수가 있는데 9.3이네요. 9.3.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가 얼마가 될까요? 그 몇백만 편 될 거예요. 그 중에 이게 올타임 넘버 원이에요. 랭킹 1위. 이게 그래서 팬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가 이게 쇼생크 리뎀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요거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가 밑에 보면 요게 나와 있죠. 갓파더, 대부. 요게 이제 2위로 나와 있어요. 2위. 물론 명작 영화죠. 예. 갓파더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인셉션 요것도 8.8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여기 보면 이제 IMDb에서 8점이 넘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걸작 영화들만 이렇게 8점이 넘어요. 물론 우리나라 네이버 평점 이런 거 보면은 막 9점 넘는 것들 많지만 근데 이렇게 IMDb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렇게 평점이 높은 거는 없고
8점이 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지금 아마 우리나라 기생충 같은 경우는 한 8.5, 뭐 8.6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우리나라에 번역됐을 때 쇼생크 탈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갖다 해서 개봉을 갖다 했어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했는데 그럼 쇼생크 탈출이면 쇼생크 이스케이프가 되잖아요. 쇼생크 이스케이프가 되는데 쇼생크 이스케이프가 아니고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그래서 리뎀션의 뜻이 뭐냐? 이게 구원이라든지 뭔가 회복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다 뭐 이런 느낌이 리뎀션인데 그래서 쇼생크에서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쇼생크가 감옥 이름이에요. 감옥 이름. 주인공이 여기 나와 있는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남자. 여기 극중 이름이 앤디 듀프레인. 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모건 프리만. 극중 이름이 레드. 요 사람이 이제 특히 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요 사람 주인공.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영화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뜻이 프리즌 브레이크, 탈옥 이게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탈옥이 아니고 인간의 그 원초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구원을 이야기하는 작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뭐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영화인 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가지고 저도 한 5번 정도는 봤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마치고 나면 한두 주 이렇게 수업 안 하고 이런 거 보여주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다른 영화들은 보고 뭐 졸고 딴짓을 갖다 해도 이 영화는 학생들이 다들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때 되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남자가 주인공 남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자유를 갖다가 감옥에 있으면 뭔가 구속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이 남자는 감옥에 가서 구원을 갖다 얻은 남자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미 구원을 갖다가 받은 남자.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실제로 사람이 자유롭고 실제로 사람이 구속되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감옥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자유가 억압된 공간에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이 영화를 보는 그런 감상의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물론 이 남자가 나중에 프리즌 브레이크를 갖다 하는데 프리즌 브레이크는 이 남자가 거기에 있는 공간이 억압되고 폐쇄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아주 나쁜 놈 한 놈을 벌 주기 위해 가지고 탈옥을 갖다 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옆 친구 모건 프리만 이 사람 레드인데 레드 이 사람은 감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감옥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 자유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은 거죠. 남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도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자유를 갖다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직전에 또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브룩스라는 할아버지는 죄수들을 평가를 갖다 해서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되게 되면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브룩스라는 그 아저씨는 뭐라고요? 그거 심사할 때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우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게 자기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브룩스라는 아저씨가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흐름한 여가방 같은 데 가서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요. 브룩스 was here라고 새겨놓고 그 위에서 목매달아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곳에 같은 곳에 레드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So was Red라고 같이 이렇게 적어요. 브룩스 was here 옆에다가
그래, 여기에 레드도 있었다. 이렇게 적는 거죠. So was red.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적었을 때 이제 막 긴장을 갖다 했어요. 저 같은 게 긴장이. 이 아저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만 이렇게 적고 나서 여기에 그 레드, 이 아저씨가 앤디 두프레인을 찾아가면서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 아주 이렇게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 요것도 이제 오역, 일부러 이제 오역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화양연화, 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래요.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뭐지? 그 다음에 출래불사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장 좋은 때지만 여러 가지가 억누르다 보면 가장 좋은 한때 봄인데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데도 그걸 갖다 못 느끼고 억압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 지금 진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는 조금 헛소리도 하고, 그리고 좀 오늘 좀 피곤한데 밤에 이렇게 찍으려 그러니까 좀 저도 그래가지고 조금 헛소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영화 추천도 이렇게 드렸어요. 이 영화 쇼생크 리뎀션 정말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니까 이게 꼭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좀 살 때 좀 뭐냐 좀 뭐라 그럽니까? 회의감이 들 때 뭐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그것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영화는 재밌어야 돼요. 영화는 재밌어야 되는데 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으니까 요거 때 되면 여러분들 함께 감상을 갖다 하시기를 추천을 갖다 드리고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봤는데 적용 범위가 아까 제가 인코텀즈 적용 범위가 A1조부터 A10조, B1조부터 B10조를 보면 적용 범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1조, B1조는 표제가 제너럴 오블리게이션이에요. 제너럴 오블리게이션. 그래서 일반적인 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A1조 다음에 뭐라 주르륵 나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제너럴 오블리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B1조 다음에 뭐라고 쭈르륵 나와 있으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오블리게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A, E, B, E라고 되어 있어요. A2, B2. 자, A2, B2에 보면 A2의 표제가 딜리버리예요. B2의 표제가 taking delivery예요. 그래서 A2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물품을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느냐, 어디서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느냐, 요게 A2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2에 나와 있는 대로 인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B2의 표제는 뭘까요? B2의 표제는 taking delivery예요. 그래서 taking delivery는 뜻이 뭐냐면 인도를 수령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도를 수령한다 뜻인데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갖다 한 게 인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점유의 이전을 뜻한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자, 그 국제거래에서는 누가 낀다? 중간에 운송인 끼고 하역업자도 끼고 뭐 창고업자 이런 사람들이 끼기 때문에 뭐라고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물건이 인도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직접 인도되지를 갖다 않아요. 그래서 위험 이전의 요건에서 인도의 방법은 어떻다고요? 어떤 정형거래 조건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인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FOB 생각나나요? FOB는 어떻게 인도하죠? 본선상에다가 물건을 두게 되면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물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선상에 두면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선상에 두면 위험 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taking delivery, 인도의 수령이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수령은 뭔 뜻이냐면 그 인도되게 되면 위험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뜻인데 내용 설명은 제가 여기서
생략 끊을게요. 내용 굉장히 길고 복잡해서 물론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 뒤로는 뭐 쉬운데 한번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A3, B3의 저거 표제는 트랜스퍼 오브 리스크예요. A3, B3의 표제는 트랜스퍼 오브 리스크라서 A3는 어디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 B3는 뭡니까? 어디서부터 매수인은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3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면 A2에 따라 인도된 때 위험이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A3에 나와 있어요. 뭐 했을 때 A2에 따라 인도되면 위험이 이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A3에. 그 다음에 B3에는 뭐가 나오냐면 B3는 위험의 조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위험의 조기 이전은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은 A2에 따라서 인도가 되게 되면 위험이 이전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B3에 나와 있는 거는 위험의 조기 이전이라는 건데 조기라는 거는 빨리 이런 뜻이잖아요. 조기라는 거는 빨리. 그래서 조기 이전이라는 거는 인도되기 전에 위험이 이전하는 것을 갖다 뜻해요. 그래서 조기 이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위험이 이전하는데 매도인이 뭐 때문에 그 인도를 못하냐면 매수인이 잘못해서 인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FOB에서 매도인을 어떻게 인도하면 되죠? FOB는 프리 온보드니까 본선에다가 물건을 갖다 두면 돼요. 누가 지정한 선박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본선에다 물건을 두게 되면 위험이 이전해요. 그런데 매수인이 선박의 선박을 지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위험의 조기 이전은 매수인 때문에 매도인이 인도를 못하게 되면 인도되지 않더라도 위험이 이전한다라는 것이 위험의 조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A4, B4 조건은 캐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게 A4, B4에서 나와 있는 캐리지예요. 그래서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FOB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FOB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상에다 매도인이 물건을 두게 되면 매도인의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IF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주는 게 CIF라고 했어요. CIF는 보내주는 거다 보니까는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된다? 매도인이 체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 A4, B4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 다음 A5, B5는 인슈어런스, 보험이란 뜻이에요. 보험. 자, 보험은 누가 든다라는 거예요. 보험은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돈 주고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게 보험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을 갖다가 보험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자, 그래서 보험에서 위험 이전은 뭐라고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위험을 갖다 이전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자, 매매계약에서 위험 이전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을 이전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에서는 위험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전해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해요. 보험계약에서 위험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전해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자에게 위험이 이전하는 거예요. 보험자는요, 보험료를 받고 뭐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해주는 보험회사를 뭐라고 해요? 보험자라고 해요. 자, 피보험자는 누구냐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쪽을 갖다가 피보험자라고 해요. 그럼 사고가 나면 누가 누구에게 보상해 준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다시 한번 보험사고가 나면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해준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갖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에서 위험 이전은
피보험자가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에서 위험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상에서 누가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서 누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는데, 위험 이전하기 전에는 누가 보험에 들겠어요? 위험 이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매도인이 보험에 드는 겁니다. 그 다음 위험 이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나면 뭡니까?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니까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갖다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A5, B5에 나온 이 인슈어런스는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CIF라는 정형거래 조건은 참 웃기는 게 CIF가 보내주는 조건이에요. CIF는 보내주는 조건인데 보내주는 조건이라서 운임은 누가 부담하냐면 매도인이 부담을 해요. 그래서 도착지까지 운임을 갖다가 매도인이 부담을 해요. CIF에서. 그런데 문제는 CIF에 A2가 인도라고 있죠. 언제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A2에 나와 있어요. A2에 보게 되면 매도인이 어떻게 인도하면 되냐면 매도인이 CIF는 제가 보내주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매도인이 체결을 갖다 하고 운임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A2에 보게 되면 인도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매도인지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기가 체결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배 선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에 본선에다 두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의 본선에 두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인도 의무가 완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위험 이전해버려요. 목적지까지 비용을 부담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위험은 자기가 체결한 본선상의 물건을 갖다가 실기만 하면 실었을 때,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가 아니고 실었을 때 이미 위험을 이전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IF 같은 경우에는 운송되는 과정 동안의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분명히 운임을 내고 비용을 부담하기는 하는데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과정의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은 누가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보험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보험을 갖다 들어야 되는데 CIF는 그게 아니고 예외예요. 어떤 예외냐면 운송되는 과정 속에서 과정 동안에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을 갖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된다? 매도인이 체결을 갖다 해야 된다. 보험계약은 매도인이 체결을 갖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슈어런스가 중요한 거는 CIF랑 CIP 두 개만 중요해요. 왜? 나머지는 위험을 부담하는 쪽에서 보험에 들면 되니까. 그런데 CIF, CIP는 운송되는 과정, 운송 과정에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을 갖다 하는데,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뭐라고요? 보험계약은 매도인이 들어주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중요해져요. 왜? 위험을 부담을 갖다 하는 쪽에서는 보험을 뭡니까? 든든한 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매도인은 뭡니까? 자기가 위험 부담하지 않는데 보험계약 체결하니까 매도인 입장에 싼 걸 갖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보험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라는 게. 물론, 요 인코텀즈라든지 정형거래 조건도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이것과 다르게 보험 조건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합의를 갖다 볼 수가 있다. 당연히 합의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합의를 안 봤을 때 뭐라고요? 인코텀즈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를 위해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CIF랑 CIP 두 개를 빼고는 뭐라고요?
보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CIF랑 CIP를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자기가 불안하면 든든한 보험을 들고 자기가 안 불안한 보험을 아예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CIP, CIF는 뭐라고요?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보험은 매도인이 들어주는 조건이라서 보험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6, B6는 딜리버리랑 트랜스포트 다큐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A2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인도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A6, B6예요. 그래서 인도의 증거 서류를 갖다가 내는 제공을 갖다 하는 것이 A6에서 정하고 있는 딜리버리고 그 다음에 B6에서 뭡니까? B6에서는 뭡니까? 매도인이 제공하는 그 서류를 수령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의 증거 서류는 딜리버리 다큐멘트가 될 수가 있고 인도의 증거 서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트랜스포트 다큐멘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버리 다큐멘트, 트랜스포트 다큐멘트가 A6, B6의 표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의 증거 서류는 그냥 딜리버리 다큐멘트일 수도 있고 트랜스포트 다큐멘트일 수가 있는데 인도의 증거 서류에서 대표적인 게 운송 서류인데 운송 서류가 아닐 수도 있어서 딜리버리 다큐멘트, 트랜스포트 다큐멘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증거 서류가 아닐 수도 인도의 증거 서류가 전부 다 운송 서류라고 하면 그냥 트랜스포트 다큐멘트라고 했겠지만 트랜스포트 다큐멘트가 아닐 수도 있어서 딜리버리 트랜스포트 다큐멘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7, B7은 수출입 통관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 통관을 매도인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A7에 적혀 있고 매수인이 해야 될 경우에는 B7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조건은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EXW라는 것들은 매수인이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다 하는 거고 반대로 또 DDP라는 게 있거든요. DDP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다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킹, 패킹, 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포장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체킹, 패킹, 마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구, B구 저거는 allocation of cost인데 거래를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어떤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A구 밑에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항목들이 주르륵 열거가 되어 있고 B구에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항목들이 주르륵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10, B10은 상대방을 위해서 노리스, 통지해 주는 거예요. A10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지를 하는 거고 B10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렇게 통지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10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통지를 갖다 하는 거고 B10 요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건을 잘 인도할 수 있게끔 관련되어 있는 통지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매도인이 인도를 잘 할 수 있게끔 통지를 갖다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물건을 받을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준다든지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제정한 선박의 본선 위에다가 매도인이 갖다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FOB 조건에서는 뭐 통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선박의 명칭이라든지 선배에 들어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통지를 갖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B10에 나와 있어요. A10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래 언제 어디서 물건을 갖다가 보냈고 언제쯤 너 물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매도인이 통지해 주는 것이 A10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B10은 뭐라고요? 배가 언제쯤 도착할 것이니까 그 배에 실으면 될 거야. 배 이름은 무슨
그 배 이름 무슨 호라고 해 라고 통지를 갖다 해주는 그게 뭐라고요? B10에 따른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통지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그 B10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코텀즈가 다루는 영역은 A10부터 A1부터 A10, B10부터 B1부터 B10까지 나와 있는 요 조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인코텀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코텀즈가 뭐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량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 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인코텀즈가 다루고 있는 영역은 쭉 보니까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다루는 거예요? 물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까지만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